숫자대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예산 추적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은 소식 담당 이성숙 의원님. 네.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빅벙커에서도 다뤘지만 그 삼정 덕파크 측으로부터 부산시에 소송이 들어와서요. 예. 동물원 매매대금 500억에 대한 그 청구 소송이 열려서 계속 달라. 진행이 왔습니다. 네. 왔는데 7월 15일 1심 재판에서 부산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저도 다행이네요. 그 법원에 가서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예. 다행이죠. 다행인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럼요, 동물원 정상화를 위해서 네네. 시나 시의회나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소송 뭐 이겼다가 끝이 아닌 거니까 그렇죠. 지금 얘기해 네. 주신 것처럼 이 사안의 관계자시잖아요. 네, 관계자죠. 네. 잘 부탁드리고 또 우정 박사님도 당시에 굉장히 그 숫자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면서 반 관계자 두 분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예산을 추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함께할 특별 예산 감시위원 두 분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기철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시 불러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대구시 중구의 이경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 승구의 이경숙 의원입니다. 네. 그 듣기로는 빅벙커 굉장히 잘 보시는 애청자시라고요. 네, 박사님이 지방재정 교육 현황에 가셨을 때 예. 교육 현장에서 빅벙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 출연하는 거라고 또 네, 얘기했습니다. 홍보합니다. 네, 그때 의정 활동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 들어와서 봤는데 너무 네. 알차게 꾸려져 있고 네. 또 의정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빠지지 않고 계속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예. 그러다가 그 프로에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또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제 또 네 분과 함께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산 추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네 분의 예산 감시위원들과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예산은 9,995억 4,628만 원입니다. 자, 과연 이렇게 큰 금액의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지 힌트. 그들만의 이거? 좋자고 한 일인데 불편함이 남발한 예산. 주민을 위해 쓴다고 했지만 정작 주민은 어리둥절. 한국산 난쟁이가 쏘민 자궁공. 고급진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70여 곳의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유치를 위해 부산시가 본격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민 의사 안 물어보고 자기들 그 멋대로 했다 하는 거기고. 그게 주민들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세금을 쏟아붓는 거죠. 도시 재생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우리 같은 개인을 이용한 거야. 진짜 소송이라 걸고 싶었어요. 심정으로서는. 내가 시민이 모아 같은 예산부터 시작해서 인맥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업들 모든 게 지금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저는 억울한 거예요. 무대리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네, 오늘 파헤쳐볼 9,995억 4,628만 원은요. 부산시 16개 구군과 대구시 8개 구군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국비, 시비, 구군비만 더한 것이 이제 오늘의 예산인데요. 자, 정 교수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굉장히 뭐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 뭐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짚어보고 시작해야 뒤에 얘기들이랑 뭐 비교도 되고 좋을 것 같거든요. 도시 재개발이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도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1976년에 이제 도시개발법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한 80년대, 90년대까지 물리적인 재생, 주로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고 철거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 주민들을 이제 쫓아내는 개발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가장 큰 비판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으로 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도시를 되살리자는 의미인데 기존에 하는 물리적인 방식보다는 물리적이면서 환경적인 것까지 종합적으로 도시를 살려내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추진을 하자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도시재생특별법에 나와 있는 의미입니다.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왜 저 김광석거리라든지 뭐 감천문화마을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물리적인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2010년도쯤부터 그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게 꽤 오래전부터 진행돼 오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수석할 예산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잖아요. 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의원님? 기존 도시 재생 그 사업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위주로 해갖고 사업을 이렇게 해왔다면은 기존에 했던 것들이 한계점이 참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완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100대 과제 중에 넣어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인데요.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노후화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뭐 재생하는 이런 물리적인 것들이었다면은 이 뉴딜 사업에서는 쉽게 말해서 일자리 나 삶의 질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내포되어서 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는 더 지역 주도 중심으로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서 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뉴딜이라고 두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예산도 뉴딜이 가지고 오는 엄청난 예산이 또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 관이 주도해서 이렇게 좀 밀어붙이기의 그런 느낌으로 인하여 그 현장에서 문제가 많았다면은 지금 얘기만 들으면 참 이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해서 새롭게 뉴딜 사업을 잘 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빅벙커에서 이렇게 예산 추적을 하고 다룬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자,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런지 우 박사님 먼저 부산과 대구에서 진행하는 뉴딜 사업 숫자로 일단 한번 풀어주시죠. 네, 부산시의 경우에는 26곳에서 추진 중에 있고 전체 사업의 총액 1조 4,8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시 구군 예산은 7,029억 9천만 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47.4% 정확하게 얘기하면 47.4%가 이제 그 세금에서 나온 돈이다. 그 얘기죠. 대구의 경우에는 17곳에서 추진 중인데 전체 사업 총액이 6,2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7.5%가 국시 군비 2,965억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됐네요. 그렇죠. 절반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는 돈이 어디서 납니까? 나머지 금액은요 민간과 공공기관 예산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이 도시재생 뉴딜 취지가 이렇게 민간하고 공공기관을 함께 같이 하는 게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매칭해서 같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민간에서도 뭐 들어오고 정부에서도 들어오고 지자체 예산도 모아갖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도 결과만 보기에는 벽화만 뭐 그리고 갔다. 뭐 화단 정도 하나 만들고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는 이유는 뭔가요, 교수님? 이 사업의 핵심은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부각시켰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 마을이라는 것이 물리적 환경도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입니다. 주민 역량을 강화해서 어떤 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따오고 사업 성과에 이렇게 급급하다 보니까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출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뭐 쉽게 할 수 있는 뭐 하단 가꾸기라든지 거리 청소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한 10몇 년이 지나고 나서 사업 성과를 보니까 별로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지역을 조사를 해봤더니 10년 동안 인구가 30%나 감소했더라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라는 것과는 좀 멀어진 거네요. 멀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이제 좀 가혹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한국의 마추픽추라고 할 정도로 19년도에 3만 명이 넘게 거의 4만 명 가까이가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많이 왔는데 문제는 오랫동안 그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그 벽화 그리고 화단 가꾸고 이런 거 외에 자기들이 자생하려고 감천 막걸리라는 것을 생산해내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서 삶의 질이 좀 나아지도록 일자리가 창출 제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딱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 남에게만 좋은 도시 재생. 자신들한테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도시 재생. 그래서 인구가 거기 있으니 불편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인 겁니다. 마추픽추라는 그 말에 이상하게 그게 맞아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거기도 마추픽추도 원주민들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은 아닌데
자꾸 이게 글로 연결이 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로 이제 진행을 하더라도 일단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돼야 세금이 잘 쓰이는 거고 이게 일이 잘 된 건데 도시재생의 취지와 목적대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빅벙커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한옥 보존지구로 결정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한옥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또 구암서원이 있고 하니까 좋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대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고시가 된 거예요.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오면서 또 도심 재생 사업을 하면서 마을 주민을 위한 열대의 주차 공간을 내겠다라고 하는 길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 길 안에는 100년 된 옛 제재소 건물도 포함이 되고요. 한옥 정원이 그대로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대구 하면 중구 골목길 투어에서 많은 상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큰 길을 내겠다, 차들이 다니게 만들겠다 이러면 걸어서 오는 사람들조차도 여기는 아마 외면하고 지나갈 겁니다. 행정을 할 때에 기존의 어떤 그런 것들과 새롭게 하는 것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조율과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니까 도심재생 사업이 뭔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도심재생이랑 한옥마을, 한옥지구 이 개념이 혼재되어져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길이 없잖아요. 공사 여길 밖에. 이게 상식적으로 공사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현장 지원센터나 이 관계자들이 동네 주민들에게 좀 설명을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장 지원센터는 사실 말 그대로 현장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주민들을 만나려고 하는 이 사업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도심 재생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센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는 거죠. 주민들 말에 따르면 이제 소통에 대한 노력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들이 있었고.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늦게 퇴근하고 주민들 만나고 그렇게 했어요.
도심재생센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한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냥 동네 골목에 이렇게 보고 화분이나 화단을 만들 수 있는 데 있으면 화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화단이나 화분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니만 이거 그냥 뽑아 가셔도 되고요. 말라 죽어도 어쩔 수 없고요. 이 얘기예요. 엉망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도심재생 사업을 주민 전체의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업적 위주의 행사 위주의 어떤 예산을 소모하기 위한 그런 일들만 주로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죠. 이게 게릴라 정원 하는 건데 골목마다 요런데 게릴라 정원을 한다면서 요렇게 꾸민 거죠. 흙도 가져오고 돌도 가져오고 꽃도 심고 요래가 사진을 찍고 자기 할 일 다 했다 가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꽃을 펴가도 상관없고 관리를 안 하죠. 그게 답니다. 지금 이게 현실적입니다.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센터장이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총괄 코디네이터나 뭐 계획적인 방향, 전체 방향을 끌어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사무국장님이나 마을 활동가분들께서 그 지역 속속들이 주민들을 좀 알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도출되는 내용들, 발굴되는 내용이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중간 지원 조직이 그걸 잘해줘야 그런 주민들의 공동체 역량이 이제 발휘가 되는데, 중간 지원 조직이 잘 못하면 이 주민 교육이나 역량 강화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이게 한시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좋은 그 조직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단기간에 많은 사업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되니까 이 총괄 코디네이터든 센터장이든 경험을 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총괄 코디네이터와 센터장이 같이 겸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지원 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도시재생을 이름으로 센터 위탁 운영을 한다는 이름으로 일종의 그러니까 업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한 군데서 하면 여러 군데 위탁을 받다 보니까 이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마치 돈벌이 수단으로 좀 이용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도 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잘 봤습니다. 이경숙 의원님이 현장을 직접 좀 많이 다녀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동산동인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람이 한두 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좁은 골목길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주차장을 정비한다는 이유만으로 도로를 낸다 하면서 100년이 된 제도서를 없앤다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옥마을과 지구단위 계획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거기에서 쌓여져 있고요. 균형이 안 맞는 느낌이 드네요.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한옥마을을 한다고 하고 제재소 100년이 된 제재소를 없앤다니까. 그거는 또 없앤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 또 그런 골목길 자체 내에 큰 화분을 갖다 놓고 주민들이 그 화분이 갖다 놓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게릴라 가든이니까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지금 생각이 좀 바뀌려고 그러는 게, 저는 이제 사실은 아까 그 화면을 보면서 좀 되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왕짓을 해놓고 간 거 주민들이 좀 물도 주고 해가면서 좋게 좀 봐주면 안 되나, 좀 화나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 화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는데, 우리 이경숙 의원님 말씀 맞다나 그 한옥마을 한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합되지 않게 또 오래된 100년 된 거 없애고 뭐 이런 거 할 때 주민들이 과연 이 사업이 충분히 설득이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주민이라도 물 안 주고 싶을 거예요. 거기에 꽃에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재생까지도 관여해야지. 그런 역할을 안 하고. 그렇죠? 네. 좀 다른 분들 잘못된 것 어떻게, 같아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생이라는 게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주민들의 어떤 자치가 강화돼야 되는 게 근본 목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합의된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자고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다른 불만들이 잘 안 나오는데 네. 아마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의 합의 없이 사업을 이미 따놓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관주도로. 합의되지 않은 주민들은 좀 반발하기도 하고 네. 여기 안 생기기도 하고 그렇겠죠. 예. 근데 자, 이러한 잡음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현장 지원센터라는 기관이 그 역할을 못 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 현장지원센터나 재생지원센터가 사실 또 재생특별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이게 주민주도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재생이라는 것이 주민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문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한데 중재자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뭐 이런 일까지 또 현장에 들어와서 할 어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재생센터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임금을 지급하고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요, 그죠? 예. 참 좋은데 아까 화면에서 봤던 대구의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뉴딜 사업이 시작되던 2019년도부터 그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한 2021년까지면은 뭐 횟수로 3년 가까이 된 건데 그 3년 동안 근데 왜 문제 해결을 이렇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주민의 말을 좀 들어보면요. 자본과 갈등 같은 게 있었을 때 막상 센터장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큰 문제가 있고요. 물론 활동 일지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행정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비상근직이다 보니까 겸임으로 그 기능을 하다 보니까 A 센터장인 경우에는 2곳 정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어느 한쪽에서는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와 또 내실은 전혀 다른 현실인 거네요. 네, 이게 국토부 그 가이드라인 안에 겸직에 대한 부분이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말 자체가 언급이 없어요. 뭐 근데 단 하나 최소 주 2회만 꼭 지켜라. 요것만 있습니다. 요게 맹점이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중복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집중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이 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도 가서 해야 되고 하면은 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을 지금 막을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게 많이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어쨌든 현장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은 최소한 상근할 수 있는 인력. 그렇죠. 여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인력. 뉴딜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거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 2회 출근으로도 물론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겸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당연히 그 내용은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현장지원센터도 그렇고 그 인건비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현장지원센터 자체에도 꽤 많은 세금이 즉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어떻습니까, 박사님? 네, 대구 북성로 동산동이죠. 네, 두고 현장 지원센터만 해도 설립부터 2021년까지 예산 총계가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대구시 전체를 좀 알아볼까요? 네네. 네, 뉴딜 사업으로 설치된 현장 지원센터는 총 16곳이에요. 그래서 2021년까지 예산 총액이 80억 1,600만 원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어마어마한 예산 규모를 보게 되면 그중에서 일부로 보이겠지만은 어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또 이 사업의 특색 중에 하나잖아요. 현장지원센터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부산시에서는 의원님 좀 얘기해 주시죠. 부산시도 뭐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시 24곳이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2021년도 예산 총액이 75억 4,500만 원가량. 대구의 경우는 16곳에 80억이고 우리 부산은 24곳에 75억인데요. 합해도 160억 가량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대구가 일단은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더 크게 범위를 단위를 크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현장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집행만 하고 현장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왠지 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과연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는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인지 빅벙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보시죠.
중구에서 이제 근대화 골목 이제 프로젝트 이제 한 일환으로 이제 그런 기존의 근대 건축물에 어떤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인정되는 건물 안에서 일종의 지원비를 이제 준 거죠. 근데 그 이제 그 어떤 약속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 임대인이든 임대차든 간에 그 5년 이상 그 건물을 유지하는 규정을 이제 두고 이제 지원비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채 못 채워지고 이제 저런 뭐 다시 재개발이 들어간 거죠.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도시 재생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우리 어떤 개인을 이용한 거예요. 진짜 소송이라 걸고 싶었어요. 심정으로서는. 근데 왜 재개발은 또 여기에 왜?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 이게 아니야? 재개발을 담당하는 정비과가 있고 예. 재생과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 움직이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소통이 안 칸막이 되나? 행정에서 네. 이런 사태가 되게 많이 일어나 지금. 저희 과에서 했는 게 1개고 건축주택과에서 했는 게 3개인데 그래가 총 4건입니다. 4건에 저희가 한수 조치를 다 했고요. 1억 2,800만 원 한수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 시에서 뭐 허가를 줬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구청이 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구청에서는 당연히 이런 건 안 된다고 건축물 대장하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허가가 났고 철거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면 법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을. 저는 도시재생을 하는 곳에는 재개발을 신청을 제한을 좀 해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전 국토부가도 전번 주에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시큰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딱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뭐 저희들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승인 조건들이 부여가 되고 최종 승인이 처리됐는데요. 사업 주체와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하고 그 관련 부서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조건을 내건 거는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는 중구청에 도시재생과 협의를 사업 주체가 했죠.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사업의 또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잖아요. 북성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정비 사업이 불법이 아니고 그다음에 땅을 가진 사람이 동의를 했거나 뭐 주민들의 다수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막기는 되게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런 대규모의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파괴한다면 그건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예상이 된다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전에 혹은 도시재생 하면서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그 계획들을 같이 수립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키고자 했던 가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느끼는 매력 이런 것들이 보존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도 같이 했었어야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기각이었는데 생명 절차에 그 사고는 많다고 말씀드리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일반인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행정력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진짜 칸막이 행정의 전형이에요.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주민들 참여 부재입니다, 현재는.